한국 현대사 부록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북한의 항구 도시들을 살펴보았죠. 한번 정리할 필요가 있는 거죠. 조선 총독부는 항구 도시를 건설해서 한국의 식민지 조선의 산업을 발전시키려고 했죠. 그런데 어떻게 항구를 건설하나요? 한반도 전 지역에 건설하더라. 그래요. 지역의 장점을 이용하려고 하더라.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어요. 현 시대 한국인들은 뭐 지역 균형 발전이 중요하다지만 지역 균형 발전을 달성하지 못했잖아요. 한국의 정치인들은 군사정부 이후에. 그런데 조선 총독부는 달성을 했다는 거예요. 경상도 지역도 발전시키고 북한 지역도 풍부한 지하 자원을 이용해서 그래 발전시키고 산업을 발전시켰죠. 항구 도시를 이용해서. 또 호남은 또 어떤가요? 발전시켰다는 거예요. 호남도 호남대로 장점이 있었죠. 호남은 곡창지대에다가 또 면화도 면화 생산도 충분했다는 거예요. 수출하고 수익을 발생시키고 그 수익으로 또 이렇게 공업을 육성하고 그래요. 현 시대 한국 정부보다 훨씬 나았죠. 그래요. 지역 균형 발전을 달성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산업도 일으켰고 그렇기 때문에 조선 총독부가 현실 한국 정부보다 훨씬 유능한 정부다. 한국인들을 위해서 더 많은 일을 한 정부다. 객관적으로 그렇게 판단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유능하잖아요. 그리고 그런 게 있는 거예요. 뭐 흥남도 발전하고 부산도 발전하고 뭐 여러 지역이 발전했죠. 뭐 목포도 발전하고 군산도 발전하고 뭐 여러 지역이 발전했는데 정부만 도시를 건설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업인도 할 수 있죠. 혼자서는 못하더라도 여러 기업인들이 모여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일본인 기업가와 한국인 기업가의 차이점이 있는 거예요. 당시 이제 한반도에 있었던 일본인 기업가와. 성공했다 해서 그냥 돈 벌어서 일본 본토로 돌아가거나 뭐 서울이 더 문명이 발전한 도시지 서울로 뭐 가야 되겠다 하고 그런 식으로 안 했다는 거예요. 부산의 오이케 젠스카나 흥남의 노구치나 내가 이 도시에서 성공했으니 이 도시를 한 멋진 도시로 만들겠어. 산업 육성에 필요한 일을 하면 된다는 거예요. 학교를 건설하고 그럼 인재 확보할 수 있잖아요. 그 다른 점이죠. 한국인 기업가와. 지역균형 발전은 그래요. 그 지역에서 성공한 기업가, 그 정부 모두의 노력이 있어야 한다. 그런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배울 점인 거예요, 사실. 그랬으면 한국에도 균형 발전이 달성됐겠죠. 근데 사람들의 생각이 다른 거죠. 한국인과 일본인가. 당시 한국에 진출했던 일본인가. 좀 서울지향적인 게 있는 거죠. 한국의 고대의 간섭적 생각에 따르면 다 지배를 당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또 이제 그 다음에 또 어떤 걸 봐야 되나요? 무역만 하는 게 아니죠. 근대 국가는. 뭐 어떻게 보면 무역이라고 당시 한반도
한반도도 일본 영토로 볼 수 있어. 일본 영토였죠, 뭐. 그러니까 한국과 내 지역 내 영토로 지역 간 거리로 볼 수도 있는 거예요. 무역이라고 볼 수도 있고 좀 애매해요, 식민지라는 게. 좀 약간 단절이 있으니까 한국과라고 얘기하기도 그렇고 두 국가라고 얘기하기도 그렇고 하여간 한반도 내 지역 간 거리도 있었겠죠. 그 지역 간 거래를 하기 위해서 교통망을 발전시켰다는 거예요. 철도를 건설하고 도로를 건설하고. 그러면 또 한반도 내 교통 요지가 생기겠죠. 또 그걸 봐야 되는 거예요. 조선 총독부는 무역 확대와 상업에 바탕한 공업 육성으로 한반도를 산업화된 지역으로 전환하려 했고 일정 정도 성공했다. 상당히 큰 성공이었죠. 그 당시에 볼 때는. 그 정도 산업화된 지역이 전 세계적으로 그렇게 많지 않았다는 거예요. 무역 확대는 일본 본토와 한반도의 거래만 있는 것이 아니다. 한반도 내 농업지역과 공업지역 간 상거래 역시 일종의 무역으로 볼 수 있다. 그래요. 공업이 육성됐어요. 수출만 하면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똑같다는 거예요. 공업 제품을 또 한반도 내 판매하겠죠. 또 일본에서 수입해서 또 그래 판매하고 한반도에 지역에 따라 농산물을 생산할 수도 있고 수산물을 생산할 수도 있고 공산품을 생산할 수도 있다. 상업을 육성하게 되면 지역 간 생산물을 서로 교환하게 되어 지역 간 분업화가 진행된다. 그렇겠죠. 한반도 내 교통망을 구축하고 상공업을 육성하면 교통요지에 상공업 중심지가 생기기 마련이다. 식민지 시기에 생겼을까요? 안 생겼을까요? 생겼다는 거예요. 이는 무역이 발전한 곳에 항구 도시가 생기는 것과 같은 현상이다. 조선 총독부는 한반도 내 교통 요지에도 그 의도적으로 도시를 건설했다. 그것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한 도시에는 충청남도 대전, 전라북도 일이, 평안북도 신의주가 있다. 교통 요지에도 산업이 발전하더라. 조선 총독부가 건설한 도시가 있다. 그 이전에는 없었지만 대전 일이 신의주가 대표적이라는 거예요. 한번 보자는 거예요. 사실인지 아닌지. 1900년대 초까지만 하더라도 대전은 한밭이라는 이름 그대로 끝없이 펼쳐진 갈대밭과 논밭뿐인 황량한 벌판이었다. 사람이 안 살던 곳이라는 거예요. 그럼 대전을 누가 건설했냐는 거예요. 충남의 주요 도시잖아요. 한국인들은 아는 게 없다는 거예요. 역사를 잘못 배워서 그런 거죠. 인근의 공주나 청주가 행정과 상업의 중심지 역할을 하던 시절 대전은 불과 20에서 30가구만이 흩어져 살던 무명의 땅에 불과했다. 사람이 거의 안 살던 곳이다. 그렇게 보면 되는 거죠. 그러나 대전의 운명은 1905년 철도망의 개통과 함께 완전히 뒤바뀌었다. 제3대 조선총독부 총독 사이토 마코토는 임기 중 대전을 충청권의 새로운 거점으로 삼기 위한 대대적인 도시 건설을 기획하고 지시했다. 언제부터 발전하기 시작했을까? 언제부터 사람이 모여들기 시작했을까? 그런 걸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조선 총독부의 주도로 대전역을 중심으로 한 대대적인 인프라 구축이 시작되었다. 일제는 조선 총독부는 대전역 인근을 중심으로 완벽한 격자형 도로망을 개설하여 근대적인 시가지를 구획했고 도시의 필수 조건인 상하 수도 시설을 대대적으로 설치했다. 누가 있냐는 거예요. 조선 총독부가 했다는 거예요. 이러한 인프라를 바탕으로 대전은 상공업 중심으로 발전하기 시작했다. 대전에서 발전한 핵심 산업은 철도물류를 기반으로 한 농산물 강공업과 섬유공업이었다. 그래요. 호남평야와 농산평야의 풍부한 곡물이 대전역으로 모여들며 대전 필복공장, 대전 제봉공장 등이 들어서 거대한 공장지대를 형성했다. 대전이 이제 철도망의 주요 지역이 있죠. 물자들이 모이더라. 또 그것을 이용해서 이제 상업을 하는 사람들이 생기더라. 또 교통 요지다 보니까 또 그러한 물자들을 이용해서 공장을 건설하더라.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대전의 생산물은 철도를 통해 주요 도시에 판매되었고
대전 지역 상인들은 지역과 지역 간 중개 무역을 하였다. 상공업이 크게 발전하자 화폐 유통량도 급증하며 금융기관이 들어섰다. 1912년 일본인 자본을 중심으로 한 호서은행 대전 지점이 설립되었고 이후 한국인 지주들과 상인들이 자본이 결합된 충남은행 등이 대전역 앞 중심가에 자리를 잡으며 대전의 산업자금을 공급하는 중추 역할을 담당했다. 그렇게 대전이 발전했다는 거예요. 교통 요지가 되면서 새로이 건설된 도시라는 거예요. 원래부터 있던 도시가 아니라는 거예요. 당시 대표적인 일본인 기업가에는 미타니 다이자에몬이 있다. 미타니 다이자에몬은 대전의 근대적 공업화와 금융 인프라를 완성한 인물이다. 그는 호남 논산평야에 곡물이 모이는 대전 입지 조건을 활용해 대규모 제분공장과 양조장을 경영하며 막대한 부를 축적했다. 막대한 재산을 쌓은 거죠. 미타니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1912년 일본의 자본을 모아 호서은행 대전 지점 설립을 주도했고 대전 도시 주식회사 등을 일으켜 격자형 도로망 확충과 전기 상하수도 등 도시 인프라 건설에 사재를 쏟아부었다. 사재를 쏟아부어서 도시를 건설했다는 거예요. 도시 인프라 건설을 하는데 대전 주민들 입장에서는 대전에 크게 기여한 기업가인 거죠. 이런 사람을 존경해야 되는데 역사를 다 지웠다는 거예요. 대전 인프라 건설에 뭐 사재를 쏟아붓는 인사가 대전 역사에 몇 명이나 있냐는 거예요. 미타니 다이자에모는 대전 공립보통학교와 대전 중학교 설립에 거액을 기부하고 가난한 부모들을 위한 타가시설과 육아자금을 정기적으로 지원하는 등 대전 주민들의 복지 향상에도 힘썼다. 사실이라는 거예요. 미타니 다이자에모는 1945년 일본 패망 직후 다른 일본인들과 마찬가지로 일본 본토를 기국했다. 그가 남긴 대전역 인근의 제분공장과 가공시설들은 한국인 기업가들에게 넘어가 대전이 이후에도 국내 밀가루 유통 및 제분산업의 중심지로 그래요. 이어지는 뼈대가 되었다. 그래요. 또한 그가 주도하여 세운 금융인프라와 격자형 도로, 전기상하수도망 역시 한국정부와 대전시가 고스란히 물려받아 6.25 전쟁의 전쟁 속에서도 대전이 충청권 최대 도시이자 교통물류 중심지로 빠르게 재건될 수 있었던 결정적인 물리적인 기반이 되었다. 한국인들은 탈레반 역사를 가르치면서 수탈을 당했다고 하는데 말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수탈을 당했으면 수탈 당한 사람, 수탈 당한 대상이 분명히 있어야 되잖아요. 일본인들은 수탈 당했나요? 안 했나요? 미군정이 결정했다고 하지만 수탈당한 게 많다는 거예요. 수탈당한 사람 있나요? 없나요? 있다는 거예요. 미타니 다이자에몬 예를 들어서 하면 일단 많지만 투자한 산업시설 다 빼앗겼잖아요. 이 사람은 또 대전의 발전을 위해서 인프라에도 투자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거 다 누가 가져갔냐는 거예요. 근데 한국은 탈레반 역사가들은 수탈당했다 이러지만 수탈당한 사람 불분명하다는 거예요. 대상도 불분명하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당시 대전의 한국인 대표 기업가에는 김갑순이 있다. 김갑순은 식민지시기 공주와 대전 일대의 토지를 대거 임대하며 충청도 최고의 자산가이자 조선 최대의 부동산 투자자로 명성을 떨친 인물이다. 그는 도청이 공주에서 대전으로 이전될 것이라는 도시계획 정보를 미리 파악하고 대전역 앞 중심가와 신시가지 예정지인 논밭을 헐값에 사들였다. 이후 대전이 급성장하고 1932년 도청 이전이 확장되면서 그의 토지 가치는 천문학적으로 치솟았다. 이후 김갑수는 대전 우수 주식회사를 설립해 충청권의 여객 및 화물자동차 운송업을 장악했으며 대전 극장을 설립하는 등 유통문화 산업으로 영역을 확장했다. 한국인 기업가도 있었다.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또 한국인 지주들이 자본을 모아 충남은행 설립과 운영에 깊이 관여하며 대전의 산업자금을 순환시키는 축 역할을 했다. 그래요. 김갑순이 당시 이제 대전을 대표하는 한국인 기업가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산업이 발전하자 인구가 증가하였고 1925년 말 대전 인구는 12,600명을 기록하며 당시 도청이 있던 공주 인구를 처음으로 앞질렀다.
대전은 사람이 거의 살지 않던 곳인데 당시 중심지는 공주였다는 거예요. 대전이 앞섰다는 거예요. 이에 사이토 마코토는 충남도청을 공주에서 대전으로 이전하는 결정을 했고 1932년 실제로 도청은 대전으로 이전되었다. 그렇겠죠. 뭐 산업이 발전하고 사람들이 오히려 대전에 더 많이 모여들고 교통 요지에 있고 그러니까 이제 대전을 중심지로 만들어야 되겠다. 행정적으로도 그렇게 생각했던 거죠. 뭐 순리적인 거죠. 말했잖아요. 대전이라는 도시는 조선 총독부에 의해 건설된 도시라고. 그리하여 대전은 명실상부한 충남의 정치, 경제, 문화의 중심지가 되며 1945년 대전의 인구는 8만 명에 이르며 한반도에서 14번째로 큰 도시로 성장했다. 대전 그래요. 한국의 현대도시 조선 총독부가 많이 건설했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확인한 것만 해도 몇 개가 있나요? 목포, 부산, 군산, 대전, 흥남 많잖아요. 북한 안 보더라도 뭐 목포, 부산, 군산 다 주요 도시잖아요. 각 지역의 대전까지 해서 현대 도시죠. 한국의. 경부철도 건설이 없었으면 대전이라는 도시는 아예 없는 것이니 경부철도 건설을 지시한 일본 총리 야마가타 아리모토는 대전의 건설자이자 대전의 아버지였다. 응? 그렇죠. 그래요. 그때는 이제 식민지 이전이었으니까 그때 이제 야마가타 아리모토 토모가 결정했죠. 경부철도 건설을. 또한 사이토 마코토는 1930년 12월 공주 주민들의 격렬한 반대를 무릅쓰고 충남도청의 대전 이전을 최종 승인함으로써 대전을 충청남도 정치, 경제, 문화 중심지로 만들었으니 대전의 완성자였다. 대전 주민들은 대전을 건설하고 완성한 야마가타 아리모토와 사이토 마코토에게 감사해야 할 것이다. 그래요. 한국이 어떻게 근대국가 수립되느냐 그 과정 속에 대전도 있는 거죠. 그걸 보는 거예요. 고대 국가는 필요 없잖아요. 현실 한국인들에게 그대로 돌아갈 거냐는 거예요. 이런 역사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1900년대 초까지만 하더라도 1위는 솜리라는 이름 그대로 끝없이 펼쳐진 갈대밭과 논밭뿐인 황량한 벌판이었다. 전라북도 1위죠. 전라북도 1위도 그래요. 현시대 익산인데 조선 총독부가 건설한 현대도시라는 거예요. 인근의 전주나 익산군이 행정과 상업의 중심 역할을 하던 시절 이는 불과 10여 가구만 흩어져 살던 문명의 땅에 불과했다. 몇 명이나 살았냐는 거예요. 10여 가구인데 지역은 넓다 하더라도. 그러나 이리의 운명은 1912년 호남선 철도의 개통과 1914년 군산선 철도가 교차하는 환승역이 되면서 완전히 뒤바뀌었다. 교통은 요주로 바뀐 거죠. 제3대 조선 총독부 총독 사이토 마코토는 임기 중 1위를 호남 최대의 유구 교통 및 철도 물류 거점으로 삼기 위한 대대적인 도시 건설을 기획하고 지시했다. 그래요. 조선 총독부의 주도로 1위역을 중심으로 한 대대적인 인프라 구축이 시작되었다. 일제는 1위역 인근을 중심으로 완벽한 격자형 도로망을 개설하여 근대적인 시가지를 구획했고 도시의 필수 조건이 상하수도 시설을 대대적으로 설치했다. 이러한 인프라를 바탕으로 1위는 전북 지역 최고의 상공업 중심지로 발전하기 시작했다. 1위라는 도시를 누가 건설했냐? 정확하게 알아라는 거예요. 1위 주민들은. 또 전라북도의 역사이기도 하죠. 정확히 좀 알고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1위에서 발전한 핵심 산업은 철도와 항만 연계물류를 기반으로 한 농산물 강업과 도자기 공업이었다. 호남평야의 중심인 만경평야와 김제평야에 풍부한 곡물이 1위역으로 모여들면서 대규모 정미 공장들이 들어서 거대한 공장지대를 형성했다. 산업이 발전하더라. 농산물 강업도 발전하고 특히 또 도자기 공업이 발전하더라. 그러면서 유통시켰겠죠. 1위의 생산물은 철도를 통해 국내에 판매되기도 하고 군산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되었다. 좋았죠.
그래요. 그 식민지 시기가 종료되면서 호남 지역은 어떤 타격을 받았을까요? 아, 호남 지역 괜찮았다는 거예요. 산업도 발전했다는 거예요. 뭐 이런저런 산업, 뭐 도자기 공업도 발전하고, 뭐 저번 시간에 발전 살펴봤죠. 일단은 수출할 게 있으니까 식량과 면화, 산업을 육성하기 쉬웠죠. 돈을 벌어야지 산업을 육성할 거 아니에요. 그거 괜찮았다는 거예요. 수출할 물품도 있고. 근데 식민지 시기가 종료되면서, 그래요. 과연 좋았을까요? 안 좋았을까요? 당시 대표적인 일본인 기업가에는 오하시 요시타로가 있다. 오하시 요시타로는 일의 근대적 정미공업화와 자본 인프라를 완성한 인물이다. 그는 호남평야의 곡물이 모이는 일의 협동 입지 조건을 활용해 대규모 오하시 농장과 정미소를 경영하며 막대한 부를 축적했다. 오하시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일본인 자본을 모아 금융유통망 설립을 주도했고 일의 수리조합 등을 일으켜 대대적인 개간산업과 격자형 도로망 확충, 전기 용성공업 등 도시 인프라 건설에 사재를 쏟아부었다. 그래요. 호남에도 훌륭한 기업가가 있었다는 거예요. 알았다. 나중에 먹을게. 오아시 요시타로는 그렇게 했고 오아시 요시타로는 1945년 일본 패망 직후 다른 일본인들과 마찬가지로 일본 본토로 귀국했다. 그가 남긴 이력 인근의 대규모 정미 가공시설과 농장들은 한국인 기업가들에게 넘어가 이리가 이후에도 국내 최대의 미국 가공 및 물류산업이 중심지로 이어지는 뼈대가 되었다. 똑같죠 뭐. 또 이리는 또 이렇게 뭐 6.25 전쟁 이후에도 전북권 최대의 교통 물류 중심지이자 산업 도시로 빠르게 재건될 수 있었던 결정적인 물리적 기반이 되었다. 빠르게 또 재건됐다는 거예요. 산업시설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그 이리 주민들은 이리를 건설한 조선 총독부 총독들과 오하시 요시타로에게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리 주민들에게 얼마나 많은 것을 제공했나요? 상하수도 시설 제공했지. 또 이 개인 돈을 틀어서 그래요. 인프라 건설에 힘썼지. 다 수달당한 사람이 있잖아요. 오하시 요시타로 각종 산업시설 또 다 몰수당했고 또 많은 일을 했잖아요. 일을 위해서 상하수도 건설하고 사지를 틀어서 당시 1위 한국인 대표 기업가에는 백락중이 있었죠. 백락중은 식민지 시기 1위와 전북 일대의 미국 유통망을 장악하며 호남 최고의 자산가이자 전북 최대의 상업자본가로 명성을 떨친 인물이다. 그는 호남선과 군산선이 만나는 1위역의 물류 독점 가치를 미리 파악하고 역전 중심가의 상업 부지와 창고 영지를 및 대거 확보했다. 이후 1위가 급성장하고 호남평야의 쌀이 1위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되면서 그가 보유한 기업 및 자산 가치는 천문학적으로 치솟았다. 이후 백낙중은 대규모 정미업과 무진회사를 설립해 정부권의 여객 및 화물물류 유통업에 깊이 관여했으며 지역 교육기관을 후원하는 등 유통문화 산업으로 영향을 확장했다. 또한 한국인 지도들과 연대하여 이리 지역 민족 자본의 그래요. 융통을 이끄는 중추적인 충 역할을 했다. 또 한국인들끼리 또 은행을 설립하기도 하고 뭐 이것저것 하는 거죠. 그래요. 산업이 발전하자 인구가 증가하였고 1941년 1위업으로 승격된 이후 인구는 급격히 늘어 전통 고을이었던 익산군 군만면의 규모를 일찌감치 앞질렀다. 이에 조선 총독부는 1위를 전라북도 내륙의 핵심 거점으로 완전히 공인했고 1940년대에 이르러 1위는 명실상부한 전북의 교통, 경제, 유통의 중심지가 되었다. 그리하여 1945년 1위의 인구는 비약적으로 성장하며 호남철도 물류의 거대 축으로 안착했다. 10여 가구에 불과했던 1위는 1945년에 3만 가구에 이르러 상공업 도시로 변모했다. 그래요. 교통요지인 내륙의 교통요지인 또 1위가 발전하더라.
그런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아무래도 근대 국가는 자급자족 국가가 아니죠. 상업을 바탕으로 해서 그래요. 살아가기 때문에 또 상업을 상업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거 교통의 요지죠. 교통의 요지에 도시가 발전하기 마련이죠. 그래요. 호남 출도 및 군산선 건설이 없었으면 1이라는 도시는 아예 없는 것이니 아예 없는 것이었죠. 뭐 사람도 거의 안 살았는데 뭐 호남선 철도 개통을 지시한 조선 총독부 총독 데라우치 마사타키는 1위의 건설자이자 1위의 아버지였다. 뭐 사실이죠. 뭐 또한 사이토 마코토는 임기 중 1위를 전북 최고의 철도 농업 물류도시로 육성하고 대규모 수리조합과 농림학교 등 인프라 확충을 최종 승인함으로써 1위를 호남 내륙의 핵심 경제 중심지로 만들었으니 1위의 완성자였다. 역사적 사실이라는 거예요. 1위 주민들은 1위를 건설하고 완성한 데라우치 마사타케와 사이토 마코토에게 감사해야 할 것이다. 아 그렇죠 뭐. 1위를 아예 그냥 원래 있던 지역 도시도 아니고 크건 작건 간에 아예 새로이 건설했으니까 1위 건설자가 맞는 거죠. 철도가 놓이기 전 현 시대 사람들이 알고 있는 신의주라는 도시와 중심지까지는 지도에도 없는 사람이 거의 살지 않던 황량한 모래성과 갈대밭에 불과했다. 또 신의주라는 곳이 있더라. 그 신의주는 사람이 안 살았다는 거예요. 사람이 살았더라도 10가구도 살지 않았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그렇다는 거예요. 신의주는 북한의 주요 도시죠. 그래도 한번 보자는 거예요. 사람이 그때 매우 발전한 도시였다는 거예요. 1906년 초대통과 유도 히로부미 재임 시절 서울에서 출발한 경의선 철도가 신우지역까지 개통되었고 1911년 조선 총독 데라우치 마사타케가 부임한 직후 압록강을 가로지르는 대형 철도인 압록강 철도가 완공되면서 만주 측 국경 도시인 안동을 거쳐 남만주 철도와 하나로 연결되었다. 그 신우주는 중심 지역이었다는 거예요. 한반도에서 일본의 영토가 만주까지 확장되잖아요. 그 만주와 한반도를 잇잖아요. 그 주요 지역인 거죠. 이러한 대륙 철도망의 완성이 신의주가 국경 물류 허브로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결정적인 발전 배경이 되었다. 발전하겠죠. 대륙 진출의 관문인 압록강 유역의 풍부한 산림자원과 광물자원이 신의적으로 모여들면서 대규모 제지공장과 왕대 제론소 등이 들어서 거대한 공장지대를 형성했다. 신의주의 생산물은 철도를 통해 국내외에 판매되기도 하고 압록강 수운을 통해 중국과 일본으로 수출되었다. 내륙지방이긴 한데 이제 압록강 하류 지역이다 보니까 또 바다로 진출이 가능했다는 거예요. 1940년대 태평양 전쟁 시기 압록강 수풍 수력 발전소의 거대한 전력을 바탕으로 신의주 일대에 제지, 화학, 금속 산업 등이 성장했다. 이 산업 인프라를 따라 수많은 조선인 근로자들과 일본인 기술자 관료들이 국경 도시인 신의주로 밀려들었다. 그래요. 철도가 놓이기 전 신의주는 홍수가 나면 땅 전체가 물에 잠기는 상습 침수 구역이자 갯벌이었다. 조선 총독부 총독 데라우치 마사타케의 지시에 따라 압록강변에 대규모 석축 제방을 쌓고 흙을 채워넣는 매립공사를 대대적으로 벌였다. 이 치수 산업이 성공하면서 비로소 사람이 상시 거주할 수 있는 도시 땅이 완성되었다. 도로 건설했지. 또 사람이 살기 어려운 땅인데 토목공사를 통해서 사람이 살 수 있는 땅으로 건설했다는 거예요. 조선 총독부 총독 데라우치 마사타케의 지시에 따라 신의주 시가지 계획에 따라 격자형 도로가 건설되었고 상하수도 시설이 설치되었다. 또한 조선 총독부 제3대 총독인 사이토 마코토 지시에 따라 신의주장이 건설되어 완공되었다. 그래요.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준 거죠. 한국까지 건설하면서. 지도에도 없던 신의주는 산업이 발전하고 사람이 모여들자 평안북도 최고의 첨단 산업국가이자 산업도시이자 가장 큰 도시로 성장했다. 원래 없던 지역이었는데 평안북도의 가장 큰 도시로 성장했더라. 한 10년, 20년 지나니까. 신의주라는 명칭은 당시 평안북도 중심지는 우주였는데 1910년대 우주로 합질로 발전하자 새로운 우주라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후 1924년 총독부가 평안북도청을 우주에서 신의주로 성격 이전했다. 그러면서 이제 평안북도의 정치 경제의 중심지가 되었다.
당시 대표적인 일본인 기업가에는 가네코 가스지로가 있다. 뭐 똑같은데 이 내용이 반복이 되죠. 또 이 사람은 또 뭐 사재를 쏟아붓더라. 도시 인프라 건설에. 한국인 기업가가 크게 구별이 되는 거죠. 일본인 기업가는 특정 지역에서 성공을 하면 내가 이곳을 멋진 도시로 만들겠다. 나를 성공시킨 지역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힘쓰죠. 그러면서 균형 발전이 달성됐다는 거예요. 가네코 가스지로는 또 기부도 하고 막 그러죠. 그 신의주 주민들로부터 신망을 받아서 신의주 왕 또는 신의주의 지배자라고 불렸다는 거예요. 음, 그래요. 뭐 신의주를 대표하는 고화용이라는 또 한국인 이제 기업가도 있었다.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지도에도 어떤 신의주는 경의선 철도를 정식 개통한 초대통과 이토 히로부미와 도시건설에 앞장서 총독 데라우치 마사타키 신의주장 건설을 지시한 3대 총독 사이토 마코토에 의해 건설되고 발전한 도시이다. 신의주의 아버지는 데라우치 마사타케이지만 여러 총독들의 결정에 의해 신의주가 건설되었으니 신의주 주민들은 이들에게 감사해야 할 것이다. 당연하죠. 아무것도 사람이 살지 않던 곳이라는 거예요. 교통을 요지로 만들고 사람이 살기 어려운 곳을 다 토목공사를 통해서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을 만들었고 감사해야 되나요? 안 해야 되나요?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요. 현재는 뭐 한국인들하고는 크게 상관없죠, 신의주는. 이번 시간에서 마치겠습니다.